네, 네, 잘 보이고 잘 들립니다, 교수님.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3시간 동안 할 주제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 머신러닝, 원래 제 전공은 컴퓨터 네트워크인데요. 머신러닝을 한 10년 정도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예, 이제 그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들을 오늘 이제 주로 살펴볼 텐데, 이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자연어 명령이나 또 카메라 입력으로 받아서 이 로봇이 액션 시퀀스를 최종적으로 내주는 게 바로 그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이 하는 거예요. 근데 대규모 데이터셋을 학습을 해서 그 자연어 명령과 또 그 시점에 카메라로 찍은 그 이미지를 보고 판단을 해서 적절한 액션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랜스포머하고 또 비전 랭귀지 모델들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어, 오늘 첫 시간에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전 랭귀지 모델 기반으로 돼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액션 시퀀스들을 이제 생성을 해내기 때문에 생성 모델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생성 모델에 대한 간단한 소개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좀 기초적인 내용인데요. 조금 교육적인 내용을 좀 처음에 좀 많이 담았어요. 어, 그 일단 그 트랜스포머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셀프 어텐션이죠. 그래서 쿼리하고 키하고 밸류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어, 이런 쿼리나 키나 밸류들이 여기 보시면은 입력 시퀀스가 X라고 하는 게 주어집니다. X는 단어들이라고 편의상 부르겠습니다. X1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시작해서 XN까지 단어들의 어떤 튜플 형태로 이제 주어지겠죠. 순서가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요 각각의 그 토큰들을 이걸 토큰이라고 부르죠. 이 토큰들을 쿼리하고 키하고 밸류로 다 바꿉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다 나오게 되는데요. 이 바꾸는 방법은 선형 변환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 입력 XI라고 하는 토큰을 QI라고 하는 쿼리로 바꿔주는 선형 변환 매트릭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곱해줘서 얻게 되고요. 또 자기 자신이 키하고 밸류로도 이렇게 다른 매트릭스들을 곱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전부 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 WQ, WK, WV라고 하는 거는 모든 입력 시퀀스들이 동일한 행렬을 이용해서 변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그 특성들을 배우겠죠. 입력 토큰이 쿼리로 작용할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행렬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데이터로부터 다 학습이 되는 것들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수행이 되는데 실제로는 요 트랜스포머에서는 요 입력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 배치 단위로 시퀀스 단위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X들을 이렇게 쭉 묶어서 한 번에 변환을 하고요. 그래서 이 쿼리들도 역시 입력에 대해서 한 번에 나오게 됩니다. 자, 뭐 이런 형태로 동작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요 셀프 어텐션이 어떠한 그 효과를 내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단어들이 여기 있는데요. 시퀀스가 지금 the train left the station이니까 5단어로 이루어진 시퀀스죠. 여기서 요 각각의 요 단어들은 요 단어들이 편의상 토큰이라고 하겠습니다. 요 토큰들은 기본적으로 보캐블러리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원합 벡터 형태로 정의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모델에서 사용이 되려면은 음, 인베딩 형태로 바뀌어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토큰이 인베딩이 돼서 들어가게 될 텐데, 이 인베딩은 그 미리 학습되어 있는 어떠한 벡터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인이라고 하는 거는 정해진 벡터 값으로 일반적으로 바뀌죠. 그래서 스테이션 같은 경우에 바뀌게 되고요. 뭐 다른 단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의미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기차역도 될 수 있고요. 뭐 트레인 스테이션도 될 수 있고 뭐 우주 정거장도 될 수 있고요. 또 라디오 스테이션도 될 수 있고 가스 스테이션으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상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를 갖게 될 텐데 그러한 문맥상에서의 인베딩을 얻어내 주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셀프 어텐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얻냐면
일단은 어, 요 전체에 대해서 동시에 얻게 되는데 우선 수차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1이 쿼리로 바뀌죠. 행렬을 곱해서 쿼리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쿼리는 뭐죠? 예, 그 보통 뭐 그 검색을 한다고 할 때 질문, 질의어가 쿼리가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가장 어떠한 그 컨텐츠가 제일 매치가 되는지를 이제 찾아내게 될 텐데 그거는 보통 컨텐츠에 직접 접근하기는 어렵죠. 컨텐츠의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컨텐츠를 대표하는 키 값을 페어로 가꾸고 있게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 책을 검색한다라고 하면은 검색어를 집어넣게 되면 떤 책이 제일 내 그 검색에 부합하는지를 내용을 다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대표하는 키 값. 그 예를 들면 뭐 책의 제목 같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제목하고 이렇게 유사도를 평가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거 이제 책의 내용이 될 테니까 이제 나중에 밸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X가 쿼리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X를 포함해서 문맥에 있는 문장에 있는 모든 단어들은 다 키로 바뀌게 돼요. 키가 5개가 만들어지죠. 자기 자신이 포함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떠한 그럼 키가 내 쿼리랑 제일 비슷한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 찾기 위해서 내적을 하게 됩니다. 닷 프로덕트를 수행을 하게 돼요. 닷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어, 서로 유사한 벡터끼리는 어, 만약 벡터의 크기가 같았다면 서로 유사한 벡터는 큰 값을 갖겠죠. 1이라고 하는 값을 갖겠죠. 크기를 1이라고 놨을 때요. 그다음에 서로 직교하는 벡터는 내적을 하면 코사인 세타가 90도니까 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벡터일수록 즉 유사한 쿼리하고 키가 서로 유사한 벡터일수록 큰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사성들을 다 코사인 시밀러리티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한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통과시켜서 소프트맥스 분포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이런 확률이 나오겠죠. 다 더하면 1일 테고요. 자기 자신이 아무래도 뭐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 거랑 유사도를 체크했기 때문에 큰 값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떠한그 단어들이 가장 유사한지를 이렇게 쭉 확률로 얻어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유사도를 체크하는 과정이고 실제로 필요한 거는 밸류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토큰 임베딩이 밸류로 역시 선형 변환이 돼서 바뀌게 돼요. 쭉 바뀌게 되고 그랬을 때 얻어낸 유사도 점수가 이 밸류의 가중치로 곱해집니다. 곱해지게 되겠고 그리고 나서 이게 웨이티드 썸이 돼요. 다시 합쳐져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최종적인 어텐션 아웃풋을 얻게 됩니다.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 차원은 어떻게 될까요? 동일한 차원이겠죠. 쿼리 키 밸류가 동일한 차원이라면 동일한 차원의 결과물을 얻게 될 거고 요거를 원래 그 임베딩 차원으로 되돌려주기 위해서 수행되는 연산은 뭐 그림으로 표현했지만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요 DK라고 하는 거는 키 벡터의 그 토큰 임베딩의 길이에요. 길이로 나눠줘서 소프트맥스 분포가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샤프하게 바뀌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차원으로 되돌려주는 이러한 그 매트릭스를 다시 곱해서 토큰 임베딩을 X1을 Z1으로 바꿔준 임베딩을 얻게 돼요. 요 Z1이라고 하는 임베딩은 결과적으로는 주변 문맥이 가만히 된 임베딩이죠.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긴 나왔지만 주변의 그 임베딩 값들에 대한 어떤 비율 같은 것들이 유사도를 체크해서 그게 웨이티드 썸이 됐으니까 그게 가만히 된 임베딩입니다. 이런 것들이 동시에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X1이 Z1으로 바뀌고요. X2는 Z2로, X3은 Z3으로, 뭐 X4는 G4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스테이션이 마찬가지로 쿼리로 동작을 하겠죠. 이번에는 쿼리로 동작을 해서 다른 벡터들이랑 다른 임베딩이랑 얼마나 유사한지를 역시 또 계산을 하고요. 계산한 다음에 소프트맥스 분포로 바꿔주고 바꿔주면 아마 뭐 트레인하고 관련이 많다고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가만히 된 밸류들의 그 웨이트로 작용을 해서 웨이티드 썸이 돼서 어텐션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를 그 원래 디멘션으로 되돌려주는 토큰 임베딩 디멘션으로 되돌려주는 행렬 WQ를 곱해주게 되면은 Z5가 나오게 될 텐데 Z5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 다 가만히 된 거죠. 자기 주변에 있는 성분들이 가만히 된 성분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트레인이 스테이션하고 관련이 높으니까 이 스테이션은 기차역이구나라는 것들을 어텐션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개수, 요 토큰 임베딩이 5개가 있잖아요. 그럼 역시 나오는 트랜스포머 어텐션을 통해서 나오는 임베딩의 개수도 역시 5개가 되고요. 길이도 동일해요. 동일한 길이로 나오게 됩니다. 뭐 라마 3 같은 경우에 요 토큰 임베딩 인풋 토큰은 32,000 차원, 뭐 이런 거 토큰 임베딩은 4096 차원, 뭐 키나 밸류나 쿼리는 뭐 128 차원 이런 것들을 보통 사용을 해요. 그리고 다시 똑같이 Z5는 요 X5랑 같은 차원이니까 4096 차원이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이 되게 되고 요것들이 여러 번 여러 층을 통해서 반복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한 번을 한 거고요. 이게 다시 트랜스포머 어텐션으로 또 셀프 어텐션을 또 수행을 해요. 그러면 다시 또 바뀌겠죠. 이런 것들을 뭐 바닐라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6번을 이제 수행을 했고 그 이후에 나온 LLM에서 사용하는 트랜스포머들을 훨씬 더 많은 층을 이용해서 어, 그 주변 임베딩하고 자기와의 관계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어, 여러 층을 거치면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서로 연관된 단어들은 예를 들어서 트레인하고 스테이션은 임베딩 공간에서 굉장히 가까워지겠죠. 유사성이 높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원래 고정된 임베딩이 주변 문맥을 감안한 임베딩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된 그 트랜스포머 어텐션을 이용해서 주로 이제 뭘 하냐면은 음, 보통 이제 여기 클래스 토큰 같은 것들을 하나 추가를 해요. 뭐 센텐스 앞에 추가해도 되고 또는 뭐 뒤에 추가하기도 하는데 요 클래스 토큰이라고 하는 건 랜덤하게 초기화가 된 값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바이어스가 걸려 있지 않아요. 예. 이런 토큰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트랜스포머 어텐션을 여러 번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표현들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클래스에 대응되는 Z0라고 하는 토큰이 하나 나오게 될 텐데 요거는 이런 것들이랑 어텐션을 여러 번 수행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센텐스 전체에 대한 어떠한 그 내용을 담고 있다. 센텐스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X1으로부터 나온 거는 자기 자신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자기 자신이 바뀐 거니까요. 주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인베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요 G0 같은 데다가 클래시파이어 같은 걸 달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시퀀스 레벨에서의 어떤 프레딕션 같은 것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뭐 잠시 후에 보실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가 클래스 토큰을 써서 뭐 분류를 보통 하게 되죠. 그리고 토큰 레벨에서도 뭐 하려면 할 수 있겠죠. 여기다 리그레서 같은 거 달거나 또 뭐 달아서 어떤 프레딕션을 수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하게 되는데 간혹 가다가 요 클래스 토큰 없이 여기 나온 요 리프레젠테이션들이 있잖아요. 요 인베딩들의 어떤 평균 같은 것들을 내서 평균 G1부터 G5의 어떤 평균 토큰, 평균을 이용해서 뭐 그걸 가지고 전체 그 센텐스 레벨에서의 프레딕션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토큰의 개수가 너무 많아지면은 뭐 성능이 좋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별도의 클래스 토큰을 써서 하는 것이 조금 더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이런 내용인데, 트랜스포머 이제 논문에 나와 있는 그림이고, 어,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여기 어텐션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어, 실제로는 좀 더 많은 블럭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냥 원핫 벡터가 워드 인베딩이 돼서 그게 바로 트랜스폼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텐션 블럭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중간에 위치를 표시해주기 위한 방법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포지셔널 인코딩이 추가가 됩니다. 요거는 뭐요 위치마다 각각 정해진 위치마다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미리 정해진 벡터 값, 요 길이는 같아야 돼요. 덧셈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벡터를 하나씩 다 미리미리 다 만들어놔요. 네, 이건 고정돼서 나오게 됩니다. 네, 고정된 수식으로 만들기 때문에요. 토큰 임베딩 차원이 주어져 있고 포지션을 입력으로 주게 되면 삼각함수가 값을 출력을 해내게 되는데 그래서 고정된 값을 그냥 더해주는 거예요. 네, 이런 방식이 있고 또 다른 방식은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고정된 벡터를 쓰지 않고
여기 그 학습이 가능한 벡터를 길이만 만들어 놓고요. 학습이 가능한 벡터를 만들어 놓고 학습을 통해서 가장 좋은 위치 표현을 배우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학습이 끝난 다음에 역시 그 값은 고정이 되겠죠.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알아낸 벡터를 더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둘 다 여기 사용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아까 제가 그 쿼리 키 밸류로 바꿔주는 행렬이 하나씩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여러 개가 있어요. 뭐 그 초창기 트랜스포머만 해도 8개를 사용을 했었고요. 뭐 그 이상으로 훨씬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입력이 하나의 그 쿼리로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여러 개의 쿼리로 바뀌어서 그 각각이 문맥상에서 다르게 어텐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뭐 그런 기능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레지주얼 커넥션들이 있죠. 요거는 이제 그레디언트 플로우가 잘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커넥션들이고 여러 층을 쌓을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는 이 토큰당 하나씩 할당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어텐션에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크로스 토큰 디펜던시를 학습을 하는 거였는데 이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에서는 각 토큰에 대한 개별적인 뭐 리프레젠테이션을 배우도록 하는 이런 블록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걸 통해서 X1부터 XN까지 들어가면 뭐 Z1부터 ZN까지를 동시에 뭐 얻어내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하나씩 처리가 되지 않고 지금 여기 두 단어처럼 되어 있는데 한 단어, 두 단어가 있으면 이거를 행렬로 만들어서 한꺼번에 곱해서 쿼리 행렬을 만들어내고요. 뭐 키, 밸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기 삼지창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쿼리 키 밸류가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인코더고요.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부분이죠. 디코더는 이 부분인데 입력이 여기 그 전에 내뱉었던 출력이 피드백돼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이전에 이전 출력이 여기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YT 빼기 1이니까요. 그리고 현재 출력을 내주고요. 다음번에는 이게 다시 입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해 가면서 Shift Right라고 되어 있으니까 출력을 얻어내는 구조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 인코더에서 나온 이러한 그 임베딩들이 여기가 키 위치고요. 여기가 밸류 위치예요. 키하고 밸류로 사용이 되죠. 두 번째 어텐션 블럭에서 이런 특징이 있고 훈련의 이제 목표는 뭐냐면은 조건부 확률 모델링을 해요. Y1부터 YT1까지 출력이 나왔다면 그게 조건으로 들어가서 인코더에서 나온 출력 Z1부터 ZN까지를 조건으로 받아서 YT를 출력으로 내는 이렇게 되도록 하는 이 확률이 맥시마이즈가 되도록 하는 W를 배우도록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우드 펑션으로 바꿔서 로스 펑션 형태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특징은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하나씩 출력을 낸다라는 게 디코더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어텐션 블럭이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블럭은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왜 들어가 있냐면은 어, 사실은 이게 지금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생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트랜스포머를 이제 디코더를 훈련을 시킬 때는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입력을 주지 않습니다. 병렬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을 밑에다 다 깔아줘요. 정답을 밑에다 다 깔아주고 그게 한꺼번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정답이 예를 들어서 10개, 토큰이 10개였다면 10개를 하나씩 다 예측을 하게 해요. 근데 예측을 할 때 그 다음 토큰은 보지 못하도록 마스킹을 씌워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다음 걸 보면 안 되겠죠. 미래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 토큰의 어텐션에 그 웨이트를 0으로 해주면 그게 곱해질 때, 밸류랑 곱해질 때 0이 돼버리니까 어텐션 웨이트를 0으로 세팅을 해줘서 출력을 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두 번째 어텐션 블럭에서는 이 인코더에서 온 것들을 키하고 밸류로 사용을 하고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 걸 쿼리로 사용해서 크로스 어텐션을 하게 됩니다. 이 어텐션은 뭐 동일한 어텐션이겠죠. 피드 포워드 통과시켜서 맨 마지막에는 소프트맥스 분포를 얻어내게 되는 이런 구조를 띱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소프트맥스 분포는 여기 그 보캐블러리의 차원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캐블러리가 예를 들어 32,000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32,000개의 원합 벡터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32,000 차원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여기 나온 리프레젠테이션이 선형 리니어 레이어를 통과해서 차원을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한 거고요. 소프트맥스 분포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 단어에 대한 확률이 막 나올 텐데 32,000개라고 했으니까 32,000개 단어에 대한 확률이 나올 테고 그 확률이 가장 큰 거 같은 것들을 이렇게 뽑아서 쓰겠죠, 답으로. 예. 근데 이제 하나만 확률이 가장 높은 거 하나만 쓰게 되면 그 하나로 인해서 어, 다음 답이 결정이 돼 버리죠. 그러면은 그 답이 예를 들어서 좀 잘못됐다라고 했으면은 그 잘못된 답이 영향을 계속 줄 수 있으니까 사실은 여러 개를 동시에 트래킹을 합니다. 빔 서치 같은 걸 써서 뭐 확률이 가장 높은 거 K개를 먼저 답을 내고요. 그 K개에 대해서 다 그 다음 K개를 다 그 다음 입력으로 넣어서 다음 K개의 답을 또 얻어내요. 그래서 누적 확률이 가장 큰 것들을 계속 K개씩 유지해 가면서 추론을 하는 방식으로 보통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간단한 그림을 그렸는데 뭐 예를 들어서 트랜스포머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이라고 하는 세 단어가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게 디코더로 들어가서 결과적으로는 소프트맥스 분포를 내겠죠. 소프트맥스 분포는 보캐블러리에 존재하는 단어들에 대한 확률입니다. 그래서 확률을 막 낼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이런 확률이 나왔어요.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부만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거를 뭐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예, 뭐 가장 높은 걸 선택할 수도 있고요. 뭐 확률적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그 소프트맥스 분포에서 그 소프트맥스 분포의 그 샤프니스를 조절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템퍼레처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이걸 조절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뭐 확률적으로 생성할 수도 있고 정답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나 하나씩 찾게 되죠. 때에는을 만약에 골랐다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까지가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가장 나올 법한 단어를 또 예측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훈련 과정하고 추론 과정을 좀 그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보시면 인코더 디코더 구조 같은 경우에는 여기 TI가 영어 단어입니다. 영어 보캐블러리고요. YI가 한국어 단어라고 합시다. 그래서 영어를 한국어로 바꿔주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입력이 뭐 이렇게 네 단어가 있고요. Dreams make everything possible이고 정답은 꿈은 무엇이든 가능케 해가 정답이라고 치면 이게 이제 데이터에 주어진 거죠. 이걸 이제 학습하는 방법은 먼저 이 dream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해당이 되는 여기 보캐블러리 상의 원합 벡터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원합 벡터로 다 바꿔야 되겠죠. make도 마찬가지로 원합 벡터로 다 바꿔야 됩니다. 예, 다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여기 보라색 선이 이게 임베딩 해주는 레이어를 그냥 표시한 거예요. 임베딩 돼서 아까 보셨던 그 x1, x2 이런 값들로 이제 임베딩 토큰 임베딩으로 바뀌게 되고 요 인코더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인코더는 여러 층으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어텐션을 여러 번 수행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동일한 개수의 동일한 길이의 Z1부터 Z4까지를 얻어낼 겁니다. 얻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번역을 해야 되니까 번역하는 걸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요 G4까지가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로 들어가는데 이게 뭘로 들어가냐면 아까 제가 그 여기 순서가 잠깐만요. 예. 예, 들어가는데 요 Y1은 임베딩이 돼야 되겠죠. 토큰 임베딩이 돼서 들어가야 되겠죠. 얘네들은 토큰 임베딩이 된 거니까 토큰 임베딩이 여기서 한번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차원이 이제 맞아야 되겠죠. 토큰 임베딩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 수행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크로스 어텐션 수행을 해야 되는데 크로스 어텐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키하고 밸류로 작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키하고 밸류로 다 바뀌고요. 이쪽으로 인코더에서 나온 거를 키하고 밸류로 쓰고 예, 그 정답을 밑에 다 깔아준다고 했으니까 정답으로부터 온 것이 그 쿼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얘네들 키하고 밸류도 되죠. 이렇게 돼서 이 스타트업 센텐스를
토큰을 이제 주어진 케이스인데 주어지게 되면 번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Y1이라고 하는 어, 그 결과물이 나오겠죠. Y1이 나오게 되면은 요 Y1을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는 피드백을 시켜서 그 다음 값을 넣어줘야 되죠.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정답을 밑에 다 깔아놨기 때문에 Y1을 그 Y-1을 생성을 할 때는 이 뒷부분을 보면 안 됩니다. Y1부터 Y4까지를 보지 않도록 여기를 마스킹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텐션 웨이트를 0으로 강제적으로 다 세팅을 해주게 되면 마스크가 되니까 어텐션 웨이트를 쭉 강제적으로 0으로 세팅을 해서 그냥 이 앞에 있는 요 G1부터 G4하고 스타트 오브 센텐스만 가지고 Y head 1을 만들어내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네. 동시에 할 수 있겠죠? Y1도 있으니까요. Y head 2를 예측하도록 하면 되겠죠. 요 뒤에 세 개를 보지 않도록 해서. 근데 요 Y1은 예, 여기는 봐도 되겠죠. Y head 1은 볼 수 있겠죠. 네. 요건 참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쭉 이런 식으로 쭉쭉쭉 예측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훈련을 어떻게 시키냐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각각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 이게 소프트맥스 분포니까 이거는 원합 분포고요. 예, 그 차이를 계산할 수 있죠. 틀린 만큼을 계산하고 얘도 계산하고 다 계산해서 다 더해준 다음에 로스를 만들어주고요. 백 프로파게이션 시켜서 디코더 훈련시키고 인코더 훈련시키고 뭐 이렇게 훈련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점점 훈련을 반복할수록 예, 요 만들어지는 요 y head 1이 얘랑 비슷해지겠죠, 정답이랑. 이런 식으로 훈련이 되게 됩니다. 그 참고로 요 스타트 오브 센텐스는 쓸 수도 있는데요. 뭐 쓰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G4가 들어간 다음에 바로 이게 예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퍼런스를 할 때는 입력으로 영어 문장은 다 주어지겠죠. 이걸 가지고 한국어로 번역을 해야 되니까 예, 마찬가지로 토큰으로 바뀌고 인코드로 들어가서 예, 인베딩 뽑아내고 그 다음에 스타트 오브 센텐스 토큰이 주어지게 되면 예, 이제부터 정답에 해당하는 한국어 단어를 예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프트맥스 분포가 나오게 되겠죠. Y head 1이 나오게 될 테고 이 Y head 1을 가지고 샘플링을 해야 되는데 뭐 편의상 그냥 확률이 가장 높은 단어 하나를 골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거를 Y head 1이라고 할게요. 요거는 보캐블러리 안에 있는 단어여야 되겠죠. 그래서 고르고 그리고 요게 피드백이 돼서 한국어로 바꾸면 이제 구문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입력으로 들어가서 예, 이게 이걸 이용해서 y hat 2를 찾고요. y hat 2가 소프트맥스 분포니까 여기서 가장 높은 확률에 해당하는 그 보캐블러리를 답으로 내주고 예, 답은 무엇이든이고요. 이거는 비학습 매핑입니다. 여기 뭐 학습 과정은 없어요. 예, 보캐블러리에서 찾으면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답을 내게 돼요. 요거는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지금 답을 내고 있죠. 예, 이 과정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답을 내서 맨 마지막에는 end of sentence까지 나올 때까지 예, 추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으로 이제 그 추론을 하게 되고 디코더 온리 구조가 또 있어요. 디코더 온리 구조는 인코더를 아예 안 쓰는 거고 인코더가 없다 보니까 인코더로부터 오는 요 크로스 어텐션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도 없어요. 그래서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하고 피드 포워드만 있습니다. 인코더랑 좀 비슷한데 코절 마스킹만 사용하고 있는 이런 구조고요. 예, 출력은 이렇게 확률 분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GPT 스타일이 대표적으로 이런 디코더 온리 구조이고요. 오늘 이따가 살펴볼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3개가 있는데 그 3개가 모두 다 디코더 온리 구조예요. 그래서 이 구조랑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훈련시키는 방법은 조금 더 쉬워요. 이거는 역시 영한 번역을 고려를 해보면 입력으로 예, 이런 단어들이 4개가 들어가고요. 예, 정답이 있죠. 뭐 답에 이건 데이터에 있는 거니까요. 트랜스포머 디코더로 이게 토큰 그 보캐블러리에 있는 토큰으로 이제 매핑이 일단 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국어 보캐블러리에 있는 토큰으로 다 매핑을 시켜줄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학습하고 상관없이 그냥 데이터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 훈련을 시킬 때는 이 정답을 다 주어줘요. 티처 폴싱으로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정답을 다 밑에 깔아주고 그리고 이걸 한꺼번에 넣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한꺼번에 넣어주게 되면 y hat 1도 나오고 y 요거에 의한 답 y hat 2도 나오고요. 나오겠죠. 근데 대신 중요한 거는 이 y hat 1이 만들어질 때는 예, 요 부분을 참고하면 안 되겠죠. 요 뒷부분을. 요 뒷부분은 어텐션을 하면 안 됩니다. 정답을 알고 나서 예측을 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를 가려놓고 여기만 이 왼쪽 부분만 참조해서 답을 내도록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똑같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을 한 다음에 예, 그 로스가 뭐 크면은 가중치를 많이 갱신을 하겠고요. 크게 갱신할 거고 로스가 작으면 적게 갱신하겠죠. 그래서 훈련을 시켜서 디코더를 훈련을 열심히 시킵니다. 훈련이 잘 되면 그다음에 추론할 때는 이쪽에 있는 요 인풋이 이제 컨텍스트로 작용을 하는 거고 이게 들어가고 네 개, 다섯 개가 들어가서 예, 소프트맥스 아웃풋을 얻어내죠. 근데 소프트맥스 아웃풋은 이건 원합 벡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소프트맥스 아웃풋으로 중에서 가장 확률값이 높은 예, 거를 1로 결정을 해주고 나머지 전부 다 0으로 해주는 샘플링을 한다라고 치면 그게 아그맥스 샘플링이죠. 그래서 보캐블러리 형태를 띄게 되고요. 예, 요거를 답으로 쓰면 되고 다시 예, 다음 디코더의 입력으로 들어가서 예, 구문이 들어가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도록 이런 식으로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내게 됩니다. 예, 이게 추론 과정입니다. 추론 과정은 예,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쭉쭉쭉 답을 뽑아내죠. 예,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디코더 온리 구조고 그 다음에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가 나오게 되는데 비전 트랜스포머는 지금 보셨던 이 트랜스포머를 음, 이미지에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논문 제목은 뭐 여기 써 있듯이 16 바이 16 워드가 예, 이미지랑 같다라는 그런 제목이죠. 예. 그래서 뭐 내용만 간단히 살펴보면 내용은 되게 쉽습니다. 여기 보시면 원래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미지를 트랜스포머의 토큰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이미지를 그냥 한 장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미지를 어, 아래쪽으로 16개, 오른쪽으로 16개로 쪼개요. 여긴 지금 뭐 3개, 3개에서 9개로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256개, 16으로 해서 만들어 놓고요. 요 패치들을 이렇게 쭉 펼쳐요. 펼치고 나서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행렬이죠. 이미지니까. 세로가 있고 가로가 있으니까. 요거를 벡터 형태로 바꿔야지 우리 트랜스포머 토큰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플래튼을 시킵니다. 리니어 프로젝션을 시킨 다음에 플래튼을 시켜요. 그래서 벡터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를 줘야 되겠죠. 그 순서를 주기 위해서 여기 지금 0, 1, 2 이런 것들이 순서 정보예요. 순서가 예, 실제로 여기는 지금 컨캣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컨캣은 아니고 덧셈 연산을 수행을 합니다. 덧셈 연산을 수행을 해서 벡터로 만들죠. 네. 그리고 참고로 비전 트랜스포머에서는 삼각함수 기반의 어떤 포지션을 주지 않고 포지셔널 임베딩이라고 해서 여기 위치를 데이터로부터 배우도록 하고 그 배운 그 위치 벡터를 더해주는 형태로 수행이 돼요. 학습이 다 끝나면 어쨌든 그 위치에 대해서는 벡터 값이 고정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고정된 벡터를 더하게 됩니다. 추론을 하게 될 때는. 이게 트랜스포머 인코더로 들어가서 뭐 인코더 구조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구조고 여기에 지금 그 클래스 토큰이 하나 사용이 되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는 지금 패치들로부터 나온 토큰들인데 이 왼쪽에 있는 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 그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사용되는 어디에도 바이어스가 걸려 있지 않은 공정한 토큰이에요. 여기로부터 뭐 클래시파이어를 달아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비전 트랜스포머 동작을 해요. 그러면 기존의 그 트랜스포머 인코더 구조를 그대로 이용해서 이미지 분류를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실 그 모델들은 다 이 비전 트랜스포머들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전 랭귀지 모델을 이제 살펴볼 텐데, 비전 랭귀지 모델이 이 클립 이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능이 이 클립이 나오면서 굉장히 성능이 대폭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한번 보시면 저자는 요 알렉 레드포드라고 하는 분이고요. 오픈 AI의 젊은 엔지니어인데 이분은 공부하다 보면 딥러닝 공부하다 보면은 DC 딥 컨볼루션 겐 DC겐이 있는데 그 DC겐이 요 분이 어, 만든 요 분이 만들었어요. 학생 시절에 만든 거고 그다음에 오픈 AI에 가서 이제 클립을 개발하게 됩니다. 코드하고 프리트레인드 모델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여기에 훈련한 데이터는 공개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이걸 재현을 할 수는 없어요. 클립은 이제 비전 랭귀지 모델이고요. 네, 그 굉장히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을 했는데 어떤 데이터냐면은 이미지하고 텍스트가 서로 페어링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학습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지금은 뭐 텍스트 임베딩만 뽑았고 비전 트랜스포머는 이미지에 대한 임베딩만 계속 뽑았는데 이미지가 텍스트랑 결합이 된 얼라인이 되어 있는 임베딩을 뽑을 수 있도록 해준 모델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간단히 살펴볼 텐데 2021년 5월 1월 5일 1월 5일이에요. 두 개가 동시에 공개가 됐어요. 클립하고 달리를 발표를 했는데 클립은 이미 비전 랭귀지 모델이고요. 생성 모델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달리는 뭐 텍스트를 집어넣어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이미지 생성 모델이죠.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공개가 됐고 이 두 개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클립은 입력으로 이미지나 텍스트가 들어가고 또는 두 개가 다 들어가요. 훈련할 때는 두 개를 다 집어넣어야 되고요. 사용을 할 때, 인퍼런스를 할 때는 둘 중에 하나만 넣어주면 됩니다. 출력으로 나오는 거는 뭐 이미지나 텍스트에 대한 어떤 시밀러리티 스코어를 출력하게 되고요. 이 시밀러리티 스코어를 가지고 시밀러리티가 가장 높은 뭐 이미지나 텍스트를 뭐 후보 중에서 골라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는 되게 단순한데 여기 보이시는 텍스트가 있고요. 요거 텍스트에 매칭이 되어 있는 이미지가 보이시죠? 이 두 개를 어, 그 동시에 넣어주는데 하나는 텍스트니까 텍스트 인코더에 넣어주고 이미지는 이미지 인코더에 넣어줘요. 그리고 요거를 n개를 지금 그림이 여러 장이잖아요. 텍스트도 여러 개고요. n개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텍스트에 대한 임베딩은 텍스트 인코더가 뽑아주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이미지에 대한 임베딩은 이미지 인코더가 뽑아서 요 위치에 갖다 놔요. 네. 그리고 요 두 개를 내적을 하죠. 이렇게. 요건 닷 프로덕트입니다. 내적 연산을 수행을 해서, 내적 연산은 시밀러리티를 계산하는 거니까, 요 두 개를 내적하고, 또, 요렇게도 내적을 해요. 이건 파지티브 페어고요. 이렇게 맞는 거는. 맞지 않는 것들은 네거티브 페어입니다. 맞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n 빼기 1개가 있겠죠. 요 n 빼기 1개에 대해서는 유사도가 0에 가깝도록 나오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서로 일치하는 페어는 1에 가깝도록 유사도가. 그러면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1 빵빵빵빵빵이 나오도록 음,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이미지에 대해서도 여기 요 위치에 배치가 될 테니까 여기가 매치가 되는 위치이죠. 그래서 여기가 1이 나오도록 하고 나머지는 0이 나오도록 해서 대각 방향으로 시밀러리티 스코어가 1이 나오고요. 나머지는 0이 나오도록 훈련을 시키는 모델입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데이터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느냐? 이는 데이터가 없죠. 이렇게 이미지하고 텍스트가 매치가 되어 있는, 페어링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저자들이 직접 데이터를 수집을 했어요. 웹을 통해서, 인터넷에서 수집을 했는데, 이미지를 따로 수집한 다음에 거기다 레이블링을 한다라는 건 상상하기 어렵죠. 지금 이게, 어, 4 밀리언이니까 4억 장인데 4억 장을 사람이 레이블링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레이블링을 했냐면 이미지를 웹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거기에 캡션, 그렇죠? 주석 같은 게 달려 있고 또 알트 텍스트, 이미지가 없을 때 대신 표현해 주는 어떤 텍스트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미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메타 데이터들이 많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것들을 레이블로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정 안 되면은 그냥 그 이미지 주변에 앞뒤에 있는 그런 텍스트들 이런 것들을 그냥 이 이미지에 해당하는 매칭이 된 얼라인되어 있는 텍스트다라고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한 장이 있으면 이 이미지에 해당이 되는 뭐 캡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체 텍스트 아니면은 이런 메타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이 이미지에 매핑이 되어 있는 텍스트로 만들어 놓고요. 아까 같은 그 클립을 이용해서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럼 아까 이미지 인코더하고 텍스트 인코더가 있다고 했는데, 이미지 인코더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면, 이미지가 지금 N장이 들어간 겁니다. 그럼 각각 이미지에 대해서 인베딩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이 인베딩을 어떻게 뽑느냐 하면은, 저자들은 여기서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 하고요. 그 다음에 레즈넷을 다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비전 트랜스포머가 조금 더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비전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여기 들어가는 이미지라고 치면 이 이미지가 비전 트랜스포머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미지 패치로 바뀌어야 되겠죠? 256개 형태로 바뀌는데 너무 많아서 그냥 4개로 4등분 됐다고 치겠습니다. 4개로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에 패치를 벡터 형태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패치 인베딩이 만들어져요. 이거는 뭐 선형 프로젝션 한 다음에 플래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떠한 이미지에도 영향받지 않는 클래스 토큰을 하나 랜덤하게 초기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순서 정보를 줘야 되죠. 이게 이미지의 첫 번째로부터 나온 거니까 포지션 1에 해당하는 거고요. 2, 3, 4. 예, 이건 포지션 0. 이런 식으로 순서를 뭐 배우도록 합니다. 뭐 처음에는 학습 중에는 이게 이제 랜덤하게 초기화가 돼서 뭐 값들이 막 바뀌고 있겠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더해서 인베딩을 만들어요. 예. 그런 다음에 요거를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넣습니다. 요거 비전 트랜스포머입니다. 그냥 똑같은 거예요. 비전 트랜스포머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인베딩들이 각각 위치에 나오겠죠. 트랜스포머니까 입력하고 동일한 길이의 인베딩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하나씩 매칭이 돼서 다 나올 텐데 예.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요 4개의 인베딩은 사용을 안 해요. 버립니다. 그리고 요 클래스 토큰으로부터 나온 인베딩이 사용이 되는데 요 인베딩은 뭘 의미하냐면은 이 전체 이미지에 대한 요약된 표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미지 인베딩을 얻게 돼요. 네. 그리고 나서 텍스트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수행을 하게 됩니다. 텍스트도 텍스트 인코더가 있죠. 텍스트 인코더도 트랜스포머예요. 네, 텍스트 인코더가 있으면 각각의 텍스트에 대해서 다 인베딩을 뽑아요. 네, 특정한 텍스트 하나에 대해서 뽑는 과정을 보여드리게 되면 그래서 4단어가 있다고 칠게요. 옐로우 번치 오브 바나나스. 그러면 각각이 뭐 이렇게 나머지 토큰으로 분할이 되겠죠. 토큰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end of sentence 위치에다가 인코더도 보통 뒤에다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다가 하나 그 어디에도 바이어스가 되어 있지 않은 공정한 토큰 하나 추가하고 예, 여기에 위치 정보들을 다 추가해 준 다음에 요거를 인베딩으로 만들죠. 2개를 그냥 단순하게 더하면 돼요. 그래서 5개의 인베딩이 만들어지고요. 이거를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넣어서 출력들이 더 나올 텐데 이번에는 어떤 이 센텐스에 대한 인베딩을 우리는 원하잖아요. 특정 단어에 대한 인베딩이 아니라 그 센텐스에 대한 인베딩이기 때문에 요 맨 마지막에 어디도 바이어스가 걸려 있지 않은 요 맨 마지막 요 인베딩을 이 전체 문장에 대한 표현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얻어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은 문장이 너무 길면 좀 곤란해요. 그래서 77개로 토큰의 개수는 제한을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은 이제 지금 제가 특정한 텍스트와 특정한 이미지에 대해서 인베딩을 만들어내는 거를 방금 말씀드렸죠. 그럼 그 두 인베딩을 이렇게 내적하면 되겠죠. 그리고 다른 인베딩들도 배치 내에 다른 텍스트나 이미지에 대한 인베딩들도 여기 다 존재할 테니까 여기 n개, 여기 n개를 만들 수 있잖아요. 아까처럼 n번 집어넣어주면 되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시밀러리티 스코어를 다 계산을 해요. 이렇게 다 계산한 다음에 대각 방향으로 높아지도록 1이 되도록 훈련을 시키면 돼요. 여기 보시는 이 그림처럼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게 됩니다. 네, 그 훈련시키는 요령은 그 같은 페어끼리는 맥시마이즈를 시키면 되고요. 유사도를 네거티브 페어에는 유사도가 낮아지도록 0이 되도록 훈련을 시키면 되죠. 이렇게 훈련시킬 수 있는 로스가 있는데 이게 컨트라스티브 인프엔시 로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로스 펑션 여기 가져왔습니다. 로스 펑션은 사실은 소프트맥스 분포예요. 보시면 여기 1,
빵빵빵빵빵빵빵이 나오면은 가장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분포가 한 곳에만 1이고 나머지 전부 0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겁니다. 로스를 줘서. 요거는 어, 로스 이름은 컨트라스티브 인퍼런시 로스인데, 요 로스 펑션을 만드신 분은 그 구글 딥마인드의 그 유명한 엔지니어인데, 에런 오드라고 있어요. 그 픽셀 CNN하고 VQVA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요 인포 NC 로스도 그분이 만드셨는데, 요게 나오면서 기존의 그 대조학습에서 수행하던 뭐 트리플렛 로스 이런 거보다 훨씬 성능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훈련을 시키게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뭐, 논문이 한 5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렇게도 계산을 하고요. 또 반대 방향, 예, 텍스트에서 이미지 쪽으로도 또 역시 소프트맥스 분포가 1, 00000이 되도록 이렇게 바이디렉셔널하게 로스를 계산해서 미니마이즈 시키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게 동작을 하고, 자, 그러면 그 훈련된 훈련을 시키게 되면 결국은 뭘 얻게 되죠? 텍스트 인코더, 그 다음에 이미지 인코더의 웨이트들을 다 얻게 되죠. 그렇죠? 요걸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뭘 알아낼 수가 있죠?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을 했기 때문에 각 데이터에 대한 이 훈련이 다 끝난 다음에 텍스트 인코더하고 이미지 인코더 훈련이 다 끝났어요. 4억 장 이미지를 열심히 학습을 해가지고 훈련이 다 끝나면은 그 훈련이 잘 됐다고 가정하고 이미지 집어넣고 인베딩을 딱 뽑으면은 어떻게 되죠? 여기 나온 이 이미지 인베딩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요 텍스트하고 얼라인이 되어 있는 인베딩이겠죠. 텍스트랑 정렬이 되어 있는 텍스트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미지 인베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이미지 인베딩은 굉장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인베딩 자체가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제로샷 성능을 굉장히 잘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론하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미지를 집어넣고, 이 생성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미지를 집어넣고 그럼 이미지 인베딩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이미지가 도대체 뭐냐, 네, 분류를 한번 해보겠다. 지금 비행기, 자동차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럼 이런 그 후보들을 텍스트 인코더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냥 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문장을 구성해서 넣어주는 게 더 좋은, 문장상에서 더 좋은 플레인에 대한 인베딩이 나오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뭐 동음이 이어 같은 것도 많이 있고, 뭐 문장으로 좀 주어져야지 의미가 더 명확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플레인을 단순히 집어넣는 게 아니라 문장을 구성해서 집어넣어서 텍스트 인베딩을 뽑고요. 예, 자동차도 마찬가지, 개도 마찬가지, 새도 마찬가지 쭉 넣어줘요. 넣어줘서 인베딩을 쭉 뽑은 다음에 유사도를 계산을 다 하면 되겠죠. 유사도를 계산해서 유사도 점수가 가장 높게 나온 거를 답으로 골라주면 됩니다. 여기는 지금 세 번째 거가 답이 되겠죠. 도구가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음,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아무 사진이나 집어넣고, 예, 클립 훈련이 다 끝난 다음에 데이터셋에는 그 트레인셋에는 없던 아무 이미지나 집어넣어주고 아무 텍스트나 구성을 해줘도 성능이 잘 나옵니다. 워낙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을 해놓다 보니까는 특별하게 뭐 파인 튜닝을 안 해도 그 태스크에 대해서 안 해도 성능이 잘 나와요. 그래서 제로샷 성능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테크닉들이 사용이 돼요. 이렇게 뭐 프롬프트를 이렇게 사실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뭐 여러 개의 프롬프트를 방상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보통 뭐 그렇게 동작을 하고, 그래서 주목해야 될 거는 제로샷 프레딕션 성능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봇에서 원하는 건 뭐죠? 그 비헤이비어 클로닝이나 뭐 이미테이션 러닝 같이 그냥 그 알려져 있는 그대로 훈련 데이터에 있는 거 그대로 흉내내는 걸 우리가 원하지 않죠. 그 낯선 환경에 가서 낯선 작업 명령에 대해서 일반적인 그 성능을 낼 수 있는 걸 원하잖아요. 예, 이 클립이 그런 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 요약을 해놨는데, 이미지 인코더는 비전 트랜스포머 14를 썼어요. 요 14는 패치의 그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패치의 개수가 아니고. 그 다음에 텍스트 인코더는 트랜스포머 썼고요. 배치의 크기는 굉장히 커요. 대조학습이 대부분 다 배치의 사이즈를 크게 가져갑니다. 이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고요. 대조학습이. 훈련은 레즈넷 50, 여긴 지금 비전 트랜스포머라고 썼는데 사실은 요것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레즈넷 50 같은 경우에는 V100 GPU로 V100 GPU 592개를 썼을 때 18일 정도 걸렸대요. 엄청난 양의 그 훈련 시간이 필요한 거죠. 가장 좋은 모델은 비전 트랜스포머 14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능을 보게 되면 제로샷 인퍼런스 성능이에요. 제로샷 인퍼런스 성능을 어, 비교를 한 건데 뭐랑 비교했냐면 레즈넷 50, 레즈넷이 그 층의 개수에 따라서 모델이 5개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50이면은 중간 모델이에요. 그래서 레즈넷 50하고 비교를 했는데 이러한 데이터들은 지금 다 분류 모델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셋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 이 데이터셋에 맞춰가지고 출력은 내줘야 되니까 아웃풋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했는데 리니어 프로빙만 했어요. 레즈넷 50은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넷에 대해서 훈련했다라고 하면 1000개 중에 하나로 분류하게 될 텐데 그렇게 얘네들은 1000개가 아니니까 그 개수만 맞춰주기 위해서 리니어 프로빙을 했고 리니어 프로빙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는 그 층 하나를 추가할 때 넌 리니어리티를 추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비선형 함수는 어, 소리가 들리나요? 인터넷이 끊겼다고 하는데 비선형 함수 소리가 잘 들리시죠? 네. 비선형 함수는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성능들이 그 레즈넷 50을 리니어 프로빙한 것보다 높죠. 높고 뭐, 얘네들은 뭐 좀 낮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 여기 보시면은 뭐 여기 액션 관련된 데이터셋에 대해서 성능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뭐 여기 요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뭐 소타 성능을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예. 뭐 제로샷 이 데이터를 별도로 학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를 학습한 이 레즈넷 50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죠. 네, 소타래요, 이게. 레즈넷 말고 원래 이 데이터셋에 대한 소타 모델보다 더 높은 성능을 달성을 했고요. 성능이 안 좋은 경우는 뭐 의료 영상이나 위성 사진 뭐 이런 경우는 그 웹에서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는 성능이 떨어진다. 뭐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 음, 여기까지 하고 10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여기 보이는 데이터셋이 이미지넷이에요. 이미지넷에 대해서 이 당시에 이제 레즈넷 이건 100일을 썼네요. 레즈넷 100일 모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제로샷 클립, 그러니까 이 이미지넷은 클립은 학습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학습하지 않은 채로 이미지넷에 테스트셋을 집어넣어서 평가를 받아보니까 76.2%가 나왔고 이 이미지넷을 직접 훈련한 레즈넷에 대해서는 또 76.2죠. 그래서 이미지넷을 훈련한 모델하고 같은 성능을 보여요. 이미지넷 데이터를 훈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데 놀랍죠, 이건. 그런데 음, 이 레즈넷 같은 경우에는 요 이미지넷의 테스트셋을 다 바꿔놓은 거거든요, 얘네들은. 예, 왜냐하면 기존 이미지넷의 테스트셋은 보통 이제 오염이 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도 하고 평가를 많이 받아보니까 실제적으로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고인물 데이터셋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얘네들은 성능이 적용을 해보면 막상 이미지넷 V2 같은 바나나지만 테스트셋이 다 바뀌니까 성능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미지넷 그 어드버서리얼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일부러 풀기 어려운 문제들만 갖다 놓은 거예요. 어려운 이미지만. 이게 사실 바나나 이미지들인데 좀 어려워 보이죠? 이런 데서는 2.7%밖에 성능을 못 내요.
근데 클립은 어떻죠? 예, 굉장히 높은 성능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그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요. 음, 여기까지 하고 어, 2시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